여러분들은 기적이라는 걸 믿으시나요? 전 제게 기적은 평생 오지 않을 거라 생각했어요. 하지만 노년의 할머니는 기적 같은 일을 겪으며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남편과 저는 첫째를 유산하고 둘째를 겨우 낳아 결혼한 지 2년 만에 첫 애를 보게 되었어요. 눈에 넣어도 안 아픈 아들이었고 한 명 더 낳아 형제로 키우고 싶었던 저희는 그 뒤로도 애가 잘 생기지 않아 어쩔 수 없이 외동아들로 만족해야 했습니다. 남편은 대학교까지 나와 공부 열심히 해서 공무원 시험을 준비를 했었지만 잘 풀리지 않아 그만두고 제약회사의 영업사원으로 들어가 일을 하며 지냈죠. 하지만 영업직은 실적 따라 월급을 받는 거였기 때문에 영업에 영 소질이 없던 남편은 소득이 별로 좋지 못했어요. 결국에는 총각 시절부터 다니던 회사를 그만둘 수밖에 없었습니다. 총각으로 혼자 살던 때는 적은 월급으로도 살 수 있었지만 가정이 생기고 아이가 태어나고 나서는 남편의 월급으로는 생활비를 벌어내는 게 턱없이 부족했거든요. 게다가 저는 아이를 가지고 배가 불러오자마자 바로 일을 그만두어야 했기 때문에 우리 가정에는 대책이 필요했습니다. 결국 남편은 다른 쪽으로 취업 자리를 알아보려 했지만 남편의 나이가 있다 보니 취업이 쉽지 않았어요. 결국 남편은 어디에서도 받아주지 않아 막노동판에서 일을 하며 돈을 벌어왔습니다. 그래도 막노동판은 현장에 나가서 일만 하면 돈은 꼬박꼬박 나왔기 때문에 영업직으로 일을 할 때보다는 조금 여유 있게 지낼 수 있었어요. 하지만 월세방 세를 내고 한 달 공과금 내고 아이의 분유값까지 내고 나면 우리 집에는 겨우 풀칠을 할 정도였기 때문에 조금 더 여유가 있었으면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아이가 좀 크자마자 바로 식당 주방에 취업을 해서 아이를 등에 업고 일을 했어요. 어린 자식을 등에 업고 일을 하던 시절은 참 가혹했습니다. 차마 남편은 막노동 현장에는 아이를 데리고 갈 수 없었기 때문에 제가 아이를 데리고 식당에서 일을 할 수밖에 없었는데요. 그래도 주인이 어느 정도 이해를 해주어서 그렇게 할 수 있었지만 한 번씩 아이가 바쁠 때 울어제끼면 손님들에게 피해가 돼서 한바탕 혼나곤 했었습니다. 참 어려운 시절이었죠. 그래도 그 어려웠어도 아이가 건강하게 자라주는 걸 보면 그거 하나로 좋게서 또 힘을 내서 남편도 저도 열심히 일을 했습니다. 아이는 고맙게도 잘 자라주었어요. 남편은 밖에서 살아보니 사회가 녹록지 않은 것을 느끼며 아이에게 기술 하나만 잘 가지고 있어도 돈 벌어먹고 살 수 있다는 걸 늘 강조하면서 시간이 날 때마다 집에 있는 시계나 라디오를 부수었다가 다시 개조해보는 시간들을 많이 가졌어요. 지금 생각해보면 남편이 지혜로웠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마냥 아이가 예쁘기만 해서 밥 잘 먹이고 옷 잘 입히는 걸로 만족이 되었지만 남편은 아이의 미래를 보고 늘 그런 놀이들이나 활동들을 같이 해주었으니까요. 또 우리 아들도 아빠와 그런 시간을 가지는 걸 참 좋아했어요. 그 덕에 학교에서도 과학 발명품 만들기 대회 같은 것 하면 우리 아들은 놓치지 않고 상을 받아오곤 했습니다. 공부도 꽤 열심히 해서 중고등학교 때는 전교 5등 안에 들었던 적도 많이 있었어요. 저희도 우리가 다 못한 공부 아들이라도 많이 하길 바래서 늘 아들에게 하고 싶은 만큼 공부하라고 강조를 해주었죠. 하지만 힘들게 돈 버는 우리들의 모습을 보며 아들은 본인도 고등학교 졸업하자마자 그냥 취업해서 돈 벌어다 주겠다는 소리를 입에 달고 살았었어요. 민석이는 엄마 아빠가 못다한 공부 꼭 다 해. 엄마 아빠가 어떻게든 대학도 보내줄 거니까 아무것도 신경 쓰지 말고 하고 싶은 만큼 공부해. 알았지? 엄마, 나는 대학 안 가도 괜찮다니까. 엄마도 대학 안 나왔지만 나 이렇게 잘 키워주고 있잖아요. 나는 그냥 아빠가 힘든 막노동 일도 그만했으면 좋겠고 엄마도 식당 일 더 이상 안 했으면 좋겠어. 차라리 내가 힘든 게 낫지. 나 고등학교 졸업하자마자 바로 일할 테니까 자꾸 그런 소리 마요. 아니야 아들. 대학 다녀와. 우리 때는 대학 안 나온 사람이야 태반이었지만 너는 아니잖아. 대학을 나와야 취업도 잘 되고 사회에서 인정도 받는데 그런 소리 말고 무조건 대학 가.
아들이 대학 대신에 돈을 벌어오겠다는 소리를 할 때마다 저는 으름장을 내놓으며 대학을 가라고 다그쳤어요. 다행히도 우리 아들은 말은 그렇게 했어도 본인도 대학을 가고 싶은 마음이 있었는지 학업 공부에 열심을 냈고 서울에서도 꽤 괜찮은 공과대학으로 진학을 했습니다. 대학을 가서도 아들은 등록금이라도 줄여주겠다며 악착같이 공부해서 몇 번은 수석 장학금까지 받아 장학금 학비 면제도 되었었습니다. 주변에서도 우리 아들 칭찬들을 그렇게 많이 했어요. 혼자 있는 아들이 10명 자식 노릇한다며 동네 사람들이 입에 마르게 칭찬을 했죠. 우리 아들 민석이는 그렇게 대학까지 야무지게 나오더니 곧바로 교수님의 추천을 통해서 졸업을 하기도 전에 유명한 대기업의 기술직으로 들어가 일을 시작하게 되었어요. 기술직이라 그런지 초봉부터가 세더군요. 아들은 첫 월급을 받은 날 우리에게 외식을 하자며 데리고 나갔어요. 그날은 처음으로 아들이 사준 소고기를 먹어본 날이기도 했습니다. 엄마, 아빠, 그동안 저 낳고 지금까지 키워주셔서 감사합니다. 엄마, 아빠가 훌륭하게 키워주셔서 대학도 좋은 곳으로 갔고 취직도 잘할 수 있었어요. 우리가 뭘 한 게 있니? 네가 다 한 거지. 우리야 낳은 책임 다 한 것밖에 없어. 우리 입장에서는 너 혼자 다 한 거야. 오히려 엄마 아빠가 고마울 뿐이야. 잘 커져서 고마워 아들. 아니에요. 엄마 아빠 먹을 거 안 먹고 저한테 다 양보하면서 키워주신 거 다 알아요. 그러니까 오늘은 저한테 양보하실 생각 마시고 고기 마음껏 드세요. 제가 다 사드릴게요. 허허, 그래 고맙다 우리 아들. 아들 키운 보람이 있어. 남편은 아들 키운 보람이 있다며 그 자리에서 너무나도 행복해 했습니다. 그리고 아들은 그걸로도 부족했는지 더 큰 감동을 우리에게 선물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이건 제 첫 월급이에요. 이거 받아주세요. 아니 이걸 왜 우리한테 줘? 저 첫 월급 받으면 이건 꼭 엄마 아빠한테 드리고 싶었어요. 그러니까 사양 말고 받아주세요. 제가 쓸 돈은 아직 대학 다니면서 용돈 모아뒀던 거 있으니까 그걸로 쓰면 돼요. 그러니까 이건 두 분이서 쓰세요. 아들은 놀랍게도 첫 번째 받은 월급을 우리 부부에게 전부 다 주었습니다. 저희는 아들의 마음이 느껴져 처음에는 안 받겠다고 하다가 결국에는 눈물을 흘리며 받았어요. 200만 원 조금 넘는 금액이었지만 저희는 그 돈이 참 소중했습니다. 그래서 아들에게 말은 하지 않았지만 그 돈을 쓰지 않고 우리 통장에다가 넣어두고는 오랫동안 쓰지 않았었어요. 그 뒤로도 아들은 월급을 받고 나면 꼭 저희에게 50만 원씩 용돈을 주었습니다. 저희는 그 돈으로 조금씩 여유가 생기기 시작했고 아들이 집에 용돈 외에도 생활비를 대주기 시작하면서 남편은 막노동 일을 줄일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조금씩 집이 안정화되어 가고 있는 상황에서 아들이 만나는 사람이 있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오랫동안 연애도 하지 않고 그저 공부하고 일만 했던 아이임을 알고 있었기에 누군가를 만난다는 소식은 우리 부부에게 참 반가운 소식이었습니다. 그래서 누군지 궁금한 마음에 얼굴을 보여달라고 했었어요. 민석아, 너 만난다는 그 여자분 얼굴은 안 보여주니? 우리 궁금해. 우리 아들이 어떤 사람을 만나고 있나 좀 보고 싶다. 엄마, 안 그래도 집에 한번 인사시킬 겸 데리고 오려고 했었어요. 제 여자친구도 두 분한테 인사드리고 싶다고 했고요. 사실 저희 결혼하기로 했거든요. 어머, 정말? 이게 무슨 듣던 중 반가운 소리니. 그래. 언제든 좋으니까 꼭 좀 데리고 와. 아들은 1년 정도 연애를 했다며 이제는 결혼을 하고 싶다고 하기에 당장 데리고 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얼마 안 되어 데리고 온 처자는 마음에도 쏙 들었어요. 조용한 우리 아들과는 달리 활발하고 귀여운 이미지였습니다. 우리한테도 처음 만나 어려운 자리였을 텐데 어색한 티 내지 않고 처음부터 어머님, 아버님 하며 싹싹하게 잘하는 태도가 예뻐 보였어요. 특히나 음식을 먹을 때도 참 야무지게 먹는 게 제 마음에 쏙 들었습니다. 어머님, 이 불고기는 어떻게 만드신 거예요? 어쩜 이렇게 맛있어요?
저는 민석 씨 도시락 싸주고 싶어서 집에서 한번 만들어 보면 맛이 안 나서 어렵더라고요. 저희 엄마도 요리를 잘하시는 편이 아니라 인터넷 보고 만드는데 맛내는 게 안 돼서 결국 포기했어요. 이제 어머니 레시피로 만들어서 가져다 주면 되겠어요. 저 이따가 이 불고기 만드는 방법 좀 알려주세요. 그래요. 내가 알려줄 테니까 한번 만들어 봐요. 기특하네. 도시락 챙겨줄 생각도 하고. 민석 씨가 평소에 저한테 되게 잘해주거든요. 저는 그런 것밖에 못해서 오히려 미안하죠. 어머니, 제가 민석 씨 도시락 만들 때 여기로 올게요. 같이 만들어서 저는 어머니랑 여기서 밥 먹고 민석 씨는 도시락 챙겨주고 하면 되겠어요. 어머니도 괜찮으시죠? 그래요. 그래도 되지. 맛있는 거 또 만들어 먹어요, 우리. 어른들이 어렵지도 않은지 스스럼 없이 다가오는 예비 며느리는 저도 남편도 마음에 쏙 들었어요. 다행히 그쪽 집안에서도 우리 집은 어려웠어도 대기업 기술직으로 다니는 아들을 마음에 들어했고 이 둘은 결혼까지 잘했습니다. 게다가 어렵게 아들을 가진 우리와는 달리 아들 부부는 결혼을 하자마자 허니문 베이비를 갖게 되었습니다. 양쪽 집안 다 이런 겹경사가 없다며 매우 좋아했어요. 하지만 그 행복도 그리 오래 가지 못했습니다. 당시는 아들 부부가 결혼한 지 4년 되던 해였고 눈에 넣어도 안 아플 손녀가 태어난 지도 4년이 된 때였습니다. 며느리의 친정은 먼 지방에 있었기 때문에 아들 부부는 저희 집과 근처에 살면서 자주 내외를 하고 있었어요. 또 저희는 둘이서 신혼 없이 바로 아이를 낳기 때문에 둘만의 시간을 많이 못 가졌다는 것을 알아서 제가 자주 아이를 맡아주고는 외식이라도 편하게 하라고 했었기 때문에 며느리는 손녀도 편하게 저에게 맡기고는 일을 보곤 했었어요. 사건 당일도 며느리는 친구 아버지가 돌아가셔서 남편이랑 같이 장례식장을 다녀와야겠다면서 밤이 늦은 시간에 저에게 손녀를 맡겼습니다. 어머니, 늦은 시간에 죄송해요. 저희도 집에 있다가 갑자기 연락을 받아서요. 내일부터는 저희 둘 다 일하느라 시간 내기가 어려워서 지금 다녀와야 할 것 같아 급하게 나가게 됐어요. 장례식장이 멀지 않으니까 얼른 다녀올게요. 그때까지만 수지 좀 봐주세요, 어머니. 그래, 얼른 가봐. 수지는 걱정하지 말고 밤 늦었으니까 운전 조심하고 천천히 다녀와라. 네, 어머니 감사합니다. 아들 부부는 밤 10시가 넘은 시간에 급하게 장례식장으로 떠났고 그 길로 결국에는 돌아오지 못했습니다. 장례식장이 가까워 한두 시간이면 돌아올 거라고 예상했던 아이들은 생각보다도 더 늦어지는지 밤 12시가 넘어가는데도 통 오질 않았습니다. 친구 장례식장이니 가서 할 말이 많은가 보다 하고 손녀를 재우고는 기다리고 있는데 며느리의 번호로 마침 전화가 왔어요. 그래, 수지 엄마야. 오고 있는 중이야? 저는 며느리의 번호로 전화가 왔기 때문에 당연히 며느리일 거라고 생각하며 받았고 수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목소리는 곱고 예쁘던 며느리의 목소리가 아닌 한 남자의 목소리였습니다. 아, 혹시 김집은 시어머니 되시나요? 아, 네, 그런데요. 근데 누구시죠? 누구신데 남의 며느리 휴대폰으로 그렇게 전화를 하시는 거예요? 다름이 아니라 보호자분 며느리 되시는 분이랑 아들 되시는 분이 교통사고를 당하셨어요. 신고받은 대로 출동해서 현장으로 나가긴 했는데 이미 두 분 다 숨이 멈춰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지금은 성모병원에 있으니 좀 와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믿기지 않는 소리에 저는 머리가 멍해져 어떠한 대답도 할 수 없었습니다. 아들 부부가 죽었다는 소리를 여기에서 이렇게 듣게 될 줄은 몰랐으니까요. 거기다 이제야 사랑하는 아내를 만나 사랑스러운 딸과 함께 행복한 삶을 누리고 있는 우리 아들이 죽었다는 소리가 저에게는 세상 어떤 소식보다도 가슴이 찢어지는 소식이었습니다. 남편과 저는 손녀를 안고 곧바로 병원으로 달려갔고 싸늘한 모습으로 누워있는 아들 부부를 보게 되었어요. 졸음운전을 하던 상대편 차와 부딪혀서 사고가 났고 그 자리에서 상대편 차주도 우리 아들 부부도 숨을 거둔 사건이었습니다. 더 기가 막혔던 건 사고를 일으킨 차주가 보험을 갱신하지 않아 보험사에서 어떠한 보상도 받지 못했고 아들이 가입한 보험에서 조금 보상을 받을 수 있었어요.
하지만 이것마저도 우리가 몰랐던 빚이 있는 걸 알게 됐어요. 평소 사돈네가 힘들다는 말은 들었었는데 사돈네 도와준다고 많은 돈을 대출을 받은 것 같아 보였습니다. 이렇게 허망하게 떠난 아들 내외를 보고 저도 몇 번을 실신하고 오열했는지 모릅니다. 문제는 손녀였습니다. 그 뒤로 사돈 쪽과 손녀 양육 문제로 조금 갈등을 겪었지만 그래도 옆에서 자주 돌봐준 우리가 키우는 게 맞다는 결론이 나와 아이는 저희 부부가 키우게 되었습니다. 결국에 저는 남편과 4살 배기 손녀를 아들 부부를 대신해 키우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저의 비극은 이게 끝이 아니었어요. 남편은 그 이후 어쩔 수 없이 한 푼이라도 벌어보고자 현장 일을 다시 나가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늙은 나이에 무리를 해서 그런지 갑작스럽게 심장마비로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남편도 아들이 세상을 떠나고 충격을 크게 받아 혈압약을 먹고 있었는데 하루아침에 남편이 이렇게 허망하게 세상을 떠날지 알지 못했습니다. 숨도 쉬지 않는 남편의 모습을 보면서 울며 깨우다가 119에 신고하여 병원으로 이송했지만 끝끝내 남편은 아들 부부 곁으로 보낼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 안 좋은 일들은 내게만 일어나는지 절 보면서 울지 말라고 말해주는 손녀를 안고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정말 저도 남편과 아들을 따라가고만 싶었습니다. 하지만 이 어린 것을 두고 죽는 것도 제 마음대로 하지 못했어요. 너무 억울했어요. 이 세상이 너무 싫었습니다. 어떻게든 살아보려고 그때부터 얼마나 발버둥을 쳤는지 모릅니다. 그 뒤로 오로지 저 혼자 힘으로 손녀를 키워야 했어요. 그래서 가정부 쪽으로 일자리를 알아보았고 다행히 연구원 부부가 사는 집을 소개받아 일을 할 수 있었습니다. 손녀는 앞집에다가 맡겨놓고는 아침 일찍 출근하고 밤늦게 퇴근하는 식으로 일을 하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1년 정도 지난 뒤에 연구원 부부에게 한 가지 제안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모님, 그동안 저희 집에서 일해 주시는 것 보니까 정말 감사하게도 일을 너무 잘해 주셔서요. 이모님만 괜찮으시면 저희 집에서 아예 지내면서 일해 주시는 건 어떠세요? 그 제안은 저보고 아예 숙식까지 해달라는 제안이었습니다. 아, 그게 나는 상관이 없는데 실은 나한테 5살짜리 어린 손녀가 하나 있어요. 우리 아들 자식인데 우리 아들 부부가 작년에 사고로 죽어서 내가 혼자 키우고 있거든. 그 아이 때문에 아예 들어오는 건 좀 어려울 것 같아요. 어머, 손녀가 있으셨어요? 근데 왜 그동안 말씀을 안 하셨어요? 그럼 여기에서 일하실 때는 아이는 어디에다 맡겨놓으신 거예요? 아이는 우리 집 앞에 오래 알던 동네 사람이 있어서 그 집에 맡겨놓고 있었어요. 퇴근하면 또 가서 데리고 오고 1년을 그랬네요. 아, 이모님, 그런 사정이 있으셨으면 진작에 말씀을 하시지 그러셨어요. 그러지 마시고 아이는 그럼 저희 집으로 데리고 오세요. 이모님 지내시게 하려고 했던 방에서 같이 지내시면 되죠. 저희도 아이 좋아해서 퇴근길에 이모님 손녀 보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괜찮으시면 그렇게 해주세요. 아유, 참 감사합니다. 고마워요, 사모님. 연구원 부부는 저의 사정을 듣더니 오히려 왜 진작에 말하지 않았느냐며 아예 손녀를 데리고 들어와서 살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렇게 연구원 부부의 배려로 저는 손녀와 함께 큰 집에 머물면서 돈도 벌고 손녀가 중학생이 될 때까지 지낼 수 있었어요. 거의 10년을 넘게 같이 한 세월이 있다 보니 연구원 부부도 우리 손녀를 본인의 딸처럼 생각하며 이것저것 많이 챙겨주었어요. 유치원이나 초등학교, 중학교에 입학할 때마다 새로운 학용품도 사주고 생일 때는 생일 선물과 함께 파티까지 열어주면서 여러모로 우리 손녀에게 참 잘해주었습니다. 저는 그걸 늘 고맙게 생각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손녀가 중학생이 되고 1년 정도 지난 뒤에 저의 건강에도 이상 신호가 오기 시작했습니다. 젊을 때부터 일을 많이 한 저는 결국에 관절에 무리가 오게 되었고 관절에 무리가 된 이후에는 집안에서 일을 하는 것도 버거워지기 시작했어요. 버티고 버티다 결국에는 안 될 것 같아서 저는 눈물을 흘리며 결국에는 일을 그만두어야 할 것 같다는 생각이 강하게 들었습니다.
동사무소에 신청을 하면 저 같은 경우는 기초수급자로 될 수 있는 조건이었기 때문에 손녀와 나라에서 주는 돈으로 일단 살아야겠다는 결론을 가지게 되었어요. 저는 어느 정도 결정을 하고 나서 연구원 부부에게 가서 모든 사실을 이야기했습니다. 저 사모님, 제가 일을 좀 그만둬야 할 것 같아요. 지금까지 10년 넘게 같이 있었는데 이제는 좀 제가 힘들어서 그만두어야 할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혹시 저희한테 뭐 서운한 거 있으셨어요? 왜 갑자기 그만두신다는 거예요? 일도 너무 잘해주셔서 저희는 계속 같이 있으면 좋겠는데. 아니, 그런 거 전혀 아니고 내가 좀 사정이 생겨서요. 무슨 사정이시길래요? 월급을 더 올려드릴게요. 그래도 안 되시겠어요? 그게 사실은 무릎이 많이 망가져서 일하는 게 너무 버겁네요. 병원에서 가보니 연골이 다 닳았다고 하는데 수술받지 않고는 나을 수가 없다고 해서 일단은 일을 그만두고 기초수급 신청을 해야 할 것 같아요. 어머, 이모님, 무릎 계속 아파하시긴 했는데 그 정도로 힘드실 줄은 몰랐어요. 말씀을 하시지. 아유, 어떻게 말을 해요. 지금까지 이렇게 배려해 준 것도 고마운데. 여기에서 나가시면 어디 살 집은 구하셨어요? 수지는요? 아직 집은 알아봐야 할 것 같고. 이모님, 그러면 저희한테 조금만 더 시간을 주세요. 그 정도는 해주실 수 있으시죠? 집에 계시는 동안은 무리해서 일하지 마시고 일단은 쉬세요. 네, 그럼요. 기다릴게요. 고마워요, 사모님. 연구원 사모님은 남편과 상의를 좀 해보겠다며 저에게 시간을 달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며칠 뒤 저는 세상에서 깜짝 놀랄 만한 기적 같은 제안을 받게 되었어요. 연구원 부부는 정식으로 저희에게 저녁을 먹자고 이야기를 했고 그날은 제가 아닌 사모님이 모든 음식을 손수 차리고 저희에게 저녁을 대접했습니다. 이모님, 차린 건 없지만 많이 드세요. 수지도 좋아하는 걸로 준비했으니까 많이 먹고. 네, 감사합니다. 저녁을 먹으라는 운을 떼고 곧바로 그들은 본론으로 들어갔습니다. 이모님, 저희가 많이 생각을 해봤는데 아무래도 이렇게 이모님을 보내드리는 건 저희로서도 어려울 것 같아요. 저희한테는 아직 이모님이 필요해서요. 그리고 아직 수지 중학생인데 이렇게 나가서 할머니랑 살면 중학교 시절 중요한 때인데 방황할 수도 있고 또 여러모로 보호자의 도움이 필요한 때이기도 하니까요. 그래서 이모님하고 수지만 괜찮다면 수지를 저희 부부 자녀로 입양을 하고 싶어요. 네? 입양이요? 네. 사실 저희가 그동안 말씀은 못 드렸지만 저희 부부 그동안 아이 없는 것 이상하지 않으셨어요? 한 번도 물어보지 않으셔서 저희도 말씀 안 드렸지만 사실 저희한테 아들이 하나 있었어요. 근데 어릴 때 미숙아로 태어났다가 결국 한 달도 못 버티고 하늘나라로 보냈거든요. 근데 수지가 우리랑 같이 있으면서 우리 아들 대신에 보내준 아이 같아서 늘 마음이 쓰이곤 했었어요. 그래서 이제는 아예 수지를 우리 자녀로 드리고 싶은데 이모님하고 수지만 괜찮다고 하시면요. 연구원 부부의 제안을 듣고 저는 한참을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자리에서 수지의 생각을 물었습니다. 수지야, 너는 어떠니? 이 할머니는 솔직한 심정으로 너한테 부모님이 생긴다면 더없이 좋을 것 같다. 평생에 한이 풀릴 것 같아. 할머니, 아저씨, 아주머니, 저요, 좋아요. 저도 사실은 부모님이 있는 친구들이 너무너무 부러웠어요. 그래서 나한테 잘해주는 아줌마 아저씨가 제 부모님이었으면 좋겠다는 생각 많이 했었어요. 수지는 눈물을 흘리면서 그 자리에서 좋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저희는 모든 순간들이 다 기적이었어요. 우리 수지에게 부모가 생겼다니요. 이것보다 더 큰 기적은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모님, 이제 저희 수지 할머니이시기도 한데 일을 저희 집에서 하신다는 건 좀 무리일 것 같고요. 대신에 저희랑 같이 지내시면서 엄마처럼 지내주세요. 저희도 엄마라고 생각하고 모실게요. 그리고 집에서 따로 일해 주실 분은 다시 찾아볼게요. 또
무릎 수술도 하시고요. 비용은 걱정하지 마세요. 그건 저희가 얼마든지 될 테니까요. 아이고, 이렇게까지 해주시다니 정말 감사합니다. 정말 고마워요. 연구원 부부는 저에게 무릎 수술까지 하고 계속해서 이 집에서 지낼 것을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저는 정말 고마웠어요. 그래서 그 자리에서 모든 것을 다 동의했습니다. 평생을 고생을 하며 자식의 손녀까지 키워온 그 보상을 이렇게 받는 듯 했어요. 그 뒤로 몇 가지 까다로운 입양 절차가 있기는 했지만 심사에도 잘 통과가 되어서 수지는 잘 입양이 될 수 있었고 저도 무릎 수술이 잘 끝나고 지금은 1차와 2차 오른쪽, 왼쪽 수술을 마치고 재활을 하는 중에 있습니다. 1년 정도는 계속해서 물리치료 받으면서 적응 기간을 가져야 한다고 해서 집에서 쉬면서 재활치료 잘 받으며 지내고 있어요. 연구원 부부는 저의 가족이 되어 평소보다도 더 잘 지내고 있습니다. 수지도 이제는 당당하게 엄마 아빠가 생겨 친구들을 집에 데리고 와서 부모님 자랑을 한창 하고 있어요. 옆에서 보는데 얼마나 뿌듯하고 기쁘고 감사한지요. 또 연구원답게 학교열도 있어서 최고의 교육과정을 밟고 있습니다. 최고의 과외 선생님과 함께 공부도 하고 있고 수지도 공부하고자 하는 열심이 있어서 본인 스스로 최선을 다하고 있다 보니 성적도 잘 나오고 있습니다. 그 덕에 우리 가족에 더 큰 기쁨이 되었어요. 연구원 부부의 원래 부모님들도 저희를 기쁘게 받아주셨어요. 그들의 부모님은 개인 사업들을 하는 사람들이라 바빠서 제 자식들이나 손녀를 봐주기가 어려워서 미안했는데 오히려 제가 옆에서 같이 살면서 보살펴주니 고맙다고 말을 해주더라고요. 참 여러모로 고마운 집안입니다. 덕분에 손녀 수지만이 아닌 저까지도 그들의 가족으로 받아주어 저희는 얼마 전에 다 같이 가족 사진도 찍었답니다. 이제는 딸이라고 칭하고 있는 연구원 사모님은 정말로 그 뒤로 일할 사람을 다시 붙여주었어요. 요양보호사 겸 집안일을 같이 도와주는 사람을 같이 붙여주어서 지금은 제가 보살핌도 받고 집안일도 맡기며 호사를 누리며 살고 있네요. 하지만 재활이 끝나고 무릎이 좋아지고 나면 그마저도 하지 말라고 할 생각입니다. 연골 수술을 하고 나면 20년은 거뜬히 무릎을 쓸 수 있다고 하기에 괜한 돈 버리지 않도록 제가 제 집 살림하듯 하려고 생각하고 있어요. 물론 말리겠지만 말이에요. 이렇게 저의 노년은 저의 양자녀들이 된 연구원 부부의 효도를 받고 우리 손녀의 잘 자라는 모습을 보면서 행복하게 살고 있어요. 열심히 살면 이렇게 보상을 받는가 봅니다. 저에게 일어난 기적이 여러분들에게도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도 늘 행복하시고요. 좋은 일이 삶에 가득하길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